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일이며 그래서 겉모습에 드러난 코드를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코드들을 더 많이 습득할수록 관계라는 먼 바다를 향하는 데 꼭 필요한 나침반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가끔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런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저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외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옷차림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숨어있는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심리학자이자 의과대학 교수인 시부야 쇼조의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의 관점을 적용해 외모의 모든 요소에서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 본성과 취향을 읽어내는 방법을 섬세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헤어스타일, 옷차림, 표정과 동작, 시선 처리, 평소 자주 하는 말버릇까지 겉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코드를 조합하면 진짜 그 사람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외모에서 심리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도 생길 수 있겠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드러나는 특정한 의미를 해독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디코딩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외모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한 사람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코딩 능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슈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 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복장 등에 담긴 코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또한 디코딩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디코딩이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한 특수한 재능인 것은 아니다. 물론 천재적으로 디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았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난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농구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 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대통령인 존 브레킨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러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구렛나루를 기르기 전의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뭔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 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한 위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들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외모의 힘을 믿었던 링컨.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이 내각 인사를 단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참모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며 한 인물을 추천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면서 단번에 퇴짜를 놓았다.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 되겠어. 얼굴과 능력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참모가 항의하자 돌려준 대답이 바로 남자 나이 40에 관한 유명한 어록이었다. 다만 링컨이 얼굴을 평가한 기준은 잘생겼는가 혹은 못생겼는가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일을 성실히 잘하더라. 이런 인상은 보통 말만 앞세우지 하는 나름의 패턴을 축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형성된 자기만의 코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링컨이 재임하던 시기, 미국은 남북 전쟁으로 긴박한 시국을 맞았다. 그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장관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 구성에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전쟁에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외모가 지닌 힘을 숙지했던 링컨은 11살 소녀의 조언대로 수염을 길렀고 자신의 뜻을 보필할 인물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는 1865년 암살당하기 전까지 계속 수염을 길렀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센서. 기밀 정보의 98%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관료를 지낸 작가 사토 마사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 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되는 경우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속마음이라는 퍼즐 맞추기. 사람을 보는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몸짓과 말 속에 숨은 정보를 정확히 감지한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흩어진 정보를 이어붙여서 기밀 정보를 손에 넣듯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본심은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 같은 형태로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퍼즐 맞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잡동사니일 뿐이다. 물론 한 사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 혹은 상대방이 내 의견에 찬성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디코딩의 원리와 방법만 안다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방심하는 순간에 새어나오는 코드를 놓치지 말라. 사람의 얼굴은 늘 똑같지 않다. 자신의 책무에 걸맞게 행동하는 이른바 역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일할 때의 얼굴과 사적인 얼굴은 같지 않다. 경계심이 강한 사람은 이 간극을 포커페이스로 극복하거나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의 본심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방심하는 순간을 찾아내야 한다. 뭔가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예상 밖의 일에 깜짝 놀랐을 때 등 마음의 문이 열린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 여린 면이 있다든가 한없이 친절해 보이던 사람에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든가 하는 숨은 얼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코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단서가 된다.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 것인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보기 싫은 상사의 넥타이를 기억하라. 팀 분위기도 좋고 동료들과 관계도 문제없는데 상사와 영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사 한 명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고역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 이동 시기만을 기다리며 버티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다. 마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면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물어볼까 한다.
여러분은 상사를 왜 싫어하는가? 무책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령만 내려서 결단력이 없고 의견을 수시로 바꿔서 윗사람 눈치만 보고 팀원들을 감싸줄 줄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부분은 상사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 자체가 싫어지니 편견을 더 씌우게 된 것은 아닐까? 사람은 다양한 코드를 발신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꼴 보기 싫어 라고 생각하면 상대가 발신하는 코드들을 전부 흘려버린다. 그래서 상대를 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상대가 더욱 싫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지만 당신이 무시해버린 그 수많은 코드들 속에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더라면 분명 호감이나 관심을 느꼈을 만한 것들이 섞여 있다. 좋든 싫든 당신은 당분간 상사와 한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당신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단은 상대에게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보자. 가령 그 상사가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맸는지 눈여겨보라. 그 사람의 커피 취향 혹은 키우는 애완동물도 좋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나와 공통점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전까지는 도무지 정이 가지 않던 상대도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발견은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당신의 거울이다. 당신이 태도를 바꾸면 상대의 태도도 반드시 달라진다. 먼저 조금이라도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해보라. 결과적으로 그 노력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발언 도중 말실수에서 본심을 엿본다. 앞서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 숨은 얼굴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말실수다. 혹시 회의 자리에서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험은 없는가? 회의 중에는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데 정신의학자 프로이트는 이를 착오행위라고 불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동기를 반영한다고 한다. 머리로는 회의를 시작한다고 말하려 하지만 마음 한편에 귀찮게 이런 회의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라는 본심이 숨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사람의 본심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곳저곳에서 새어나오게 마련이다. 회의 자리에서 그 작은 빈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순간순간 판세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얼굴,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빠르게 깜빡이는 눈의 의미. 사람의 얼굴에는 다양한 코드가 혼재한다. 이 코드들이 한데 섞여 특정한 결과물로 도출된 것이 바로 첫인상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인상이 참 선하다, 아주 성실해 보인다, 혹은 좀 단정치 못해 보인다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코드를 은연중에 해석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코드는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 중에서도 눈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상당히 투명하게 보여준다. 한 가지 좋은 예로 눈 깜빡임을 들 수 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긴장한 정도와 비례한다. 만약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순간적으로 늘어났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증거다. 특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눈을 계속 깜빡인다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잦은 눈 깜빡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어떤 질문을 받고 나서 갑자기 눈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이라는 의미다. 아마도 굳이 답하고 싶지 않은 얘기라서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 화제에 관해 안 좋은 기억이나 콤플렉스가 있을지 모르니 슬쩍 화제를 전환하는 편이 좋다. 마음의 불안과 싸우는 사람.
지속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긴장을 잘하며 불안도가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몰듯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유형이다. 마음속의 불안과 늘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 예민하며 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만만하게 보인다고 쉽게 봤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호댕골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흔한 착각, 자꾸 나를 쳐다보잖아?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린 경험이 있는가? 혹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에게 시선이 향한 적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직결된다. 먼저 상대가 나와 시선이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희망이 거의 없다. 현 시점에서 당신에게 그리 긍정적인 감정은 없으며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대화를 나누는데 시선은 내게 주지 않는다면 달리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용건을 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줄곧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상대는 여러분에게 적의를 느끼고 있다. 원숭이는 산에서 적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계속 노려본다. 당신이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만약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시선을 보낸다면 오늘은 너를 철저히 눌러주겠어 라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나를 줄곧 바라보는데 입가가 느슨하게 풀려 있다면 나에게 반했다는 증거다. 상대에게 매료되었거나 호감을 품고 있으면 입가가 느슨해진다. 입가는 의지를 나타낸다. 넋을 잃은 채 무언가를 열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한번 살펴보라. 어딘지 모르게 살짝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의 입은 긴장이 풀리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딱히 이유도 없는데 입가에 늘 힘이 없는 사람은 긴장감이 부족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입가를 단단히 조이고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일에도 휩쓸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실제로도 성격상 그런 측면이 강한 경우가 많다. 어설프고 야무지지 못한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입가를 조이는 연습을 해보자.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연결하는 양 가장자리 부분을 입아기, 다른 말로 입꼬리라고 하는데 단정한 매력을 풍기는 사람은 대체로 입아기가 살짝 올라가 있다. 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곳. 상대방이 나를 보며 턱을 괴고 있다면 아기가 울면 부모는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몸을 어루만져준다. 그러면 안정을 찾은 아기는 울음이 잦아든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불안할 때 안아주고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짐으로써 아기 때 부모님이 제공해 주었던 포근함과 안락함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와 접촉함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을 접촉 위안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을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한다. 흔히들 하는 턱 깨는 행동 또한 자기 접촉 행동 가운데 하나다. 턱을 괴고 있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나 대상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다. 허전함을 메우고자 자기 자신과 접촉하여 가상의 친밀함을 느끼려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자기 친밀성이라고 한다. 자기 접촉 행동은 턱 깨기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털없는 원숭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일반적인 자기 접촉 행동의 예로 턱 받치기, 머리카락 만지기, 입 만지기, 관자놀이 받치기 등을 들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성별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자놀이 받치기는 2대1의 비율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머리카락 만지기는 3대2의 비율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만약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턱을 괴고 있다면 상당히 지루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으로 진실을 말한다. 다음은 거짓말에 관한 어떤 실험 내용이다. 연구자는 여성 피실험자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 뒤 2가지 주문을 했다. 먼저 영상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했고, 다음으로는 거짓말로 내용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과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몰래 촬영해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이 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는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입을 손으로 덮는 동작과 코를 만지는 동작이었다.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코를 만지는 것은 입을 덮는 행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눈썹 또는 귓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동작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모두 서툰 사람들. 매뉴얼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열심히 공부하면서 IQ를 단련한다. 그런데 EQ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자연스레 발전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증 공부를 하듯 공식을 외우고 수험서를 푸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매뉴얼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 서툰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상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때 긍정 신호를 보내는지, 어떤 때는 불쾌해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거나 반대로 관계에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책을 읽고 테크닉만 흉내낸들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매뉴얼은 어디까지나 매뉴얼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일이며, 그래서 겉모습에 드러난 코드를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물론 공통의 코드를 읽는 힘은 단번에 습득할 수 없다. 인간관계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둘 코드가 눈에 들어오고 천천히 몸에 스며든다. 이 코드들을 더 많이 습득할수록 관계라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나침반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진다. 엄마들은 왜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길을 건널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샘솟는다.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길거리 흡연을 많이 하는 걸까? 왜 엄마들은 주로 왼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걸까? 왜 신호등이 깜빡일 때 건너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가 많을까?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해 나름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길거리 흡연을 강하게 규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라서 급한 상황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겠지. 엄마들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비워두는 게 아닐까? 남자는 타고나기를 여자에 비해 성격이 급한 걸지도 몰라. 가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의 다양한 일면들을 엿보게 된다. 겉으로 속 읽기가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 외모에서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간의 겉모습과 내면은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없이 순해 보이는 사람이 뒤로는 교활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상이 악당처럼 험상궂은데 속마음은 자상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사람의 본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마음이 약해서 일부러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로구나,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심란한 상태일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상대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좁은 상식으로만 남을 판단했을 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도 뭐 이해 못할 일도 아니네 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흥미로운가를 깨닫게 된다. 매일매일 똑같게만 보이던 지루한 일상들이 사실은 새로운 자극과 모험의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일에, 연애에, 그 밖의 다양한 상황에 이 책에서 이야기한 마음 읽기 심리학을 활용해 보기 바란다. 설령 한 걸음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와 너의 세상은 점점 바뀌어 갈 것이다.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심리학을 통해 이해하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